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셀프노믹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셀프노믹스 생소하시죠?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해 나가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셀프노믹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인식할 때 스스로 변화가 할 수 있는데 변화를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항상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것을 예전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더 변화에 잘 적응했고 누구는 변화에 덜 적응했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옛날 흑백 사진이죠.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이 사진은 1800년대 초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다이트 운동의 기계 파괴 운동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기계 파괴 운동은 뭐냐 하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공업자이고 또 숙련공들이 기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본인들의 삶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기간을 보시면 거의 5년, 6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국에 다 체포되고 교수형을 당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가 나타났을 때 그 기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한 사람도 있고 기계가 나타나서 내 일자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계를 파괴해서 내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그게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노동운동의 효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런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제가 이 기계 파괴 운동의 러다이트 운동 이미지를 첫 번째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기계는 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기계는 괴물이었나요? 그 기계 덕분에 지금 현재 2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고 많은 풍요로운 생산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기계가 새로 나타나진 않았나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괴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항상 있어 왔고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과거는 뭐 1000년 전, 2000년 전, 500년 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200년 전 산업혁명 사회로 돌아가서 과거를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먼저 1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기계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계화의 주역이 전기기관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계, 방적기, 방직기, 전기기관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산을 손으로 하던 것을 아니면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로 가는 게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전기기관을 우리는 개발했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전기기관은 있었지만 제임스 와트가 1796년도에 혁신적인 설계로 기존의 전기기관의 4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의 효시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이 전기기관이 소위 말해서 상용화되고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이런 전기기관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전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운반수단에 있어서 전기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생산수단에 있어서 전기기관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그 전기기관은 동력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 것은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직기와 방적기는 어떤 의미를 띄었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도 사실 방직기와 방적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공업 형태의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에 영국에서 이 방직기와 방적기가 전기기관과 합체가 되면서 대량 생산 또는 기계화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방직기와 방직기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장인들, 수공업자, 숙련공들이 아니라 누구나 실과 직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숙련공, 수공업자들은 거의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것이 스스로 작은 가내공업처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기계로 생산한 것과는 비용 면에서 소위 말해서 판매하는 가격 면에서 절대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중에서 일자리를 잃다가 보니까 공장에 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우리가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가져왔냐를 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년 전을 돌아가 보면 200년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1800년대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영국의 사회 변화를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게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1800년에 영국의 인구는 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00년이 지난 후에 인구는 3천만이 됐습니다. 5배가 늘어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5배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해지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만해졌냐?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보시는 전기기관차들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식량이 남아도는 쪽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식량의 배분이 발전하게 되고 기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례를 보자 이거죠.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겨울에 아주 얇은 옷만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옷값이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내 수공업자들이 만드는 옷이 하루에 한 벌, 두 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의복이 공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입을 것도 생기고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와중에 경제의 주역은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주들이 경제의 주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주들을 받쳐주는 농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숙련국들,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주들이 몰락하고 공장주와 자본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을 되돌아보면 2020년에서 1920년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변혁을 느꼈을 겁니다. 변화는 인위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해졌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좋아졌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죠. 동전의 양면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고 입을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게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노동자들이 저렇게 어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날 그림이죠. 그렇지만 150년, 200년 전에는 저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1833년, 200년 전이죠. 영국의 공장법을 보면 아동노동 규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9살에서 11살 아동이 저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방직 공장에서 8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거죠. 11살에서 18시간은 12시간을 일했다는 거죠. 그럼 왜 아동들이 일을 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른들은 일하고 싶었지만 자본가들은 아동들을 택한 겁니다. 왜? 임금이 싸기 때문에. 자,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된 거예요. 부와 빈곤이 뚜렷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전기기관과 방직기 같은 기계들과 공장화를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이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르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탁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1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계화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산업의 핵심은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 초기에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과 전기는 거의 동시에 개발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있어야 전등이 켜지는 거고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석유였습니다. 자, 초기에는 전기가 1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지던 전기기관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책에서 늘 보았던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왕이라고 얘기하죠. 1847년부터에 태어나서 2차 산업혁명의 기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발명가로만 알고 있지만 정말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다. 가장 그 혁신적인 발명 중에 하나가 전등이었고요. 전등을 발견하면서 전기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가 기본이 된 것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1900년대를 가로지르면서 세계 1위의 기업이었고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등도 만들고요, 발전기도 만들고요,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기계 기반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 GE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등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등이 생김으로써 우리 삶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등이란 얘기는
공장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해 뜨고 해질 때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등이 나오고부터 공장이 24시간 가동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익숙한 3교대, 4교대, 5교대, 특히 옛날에는 2교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등을 얘기하니까 까마득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국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옛날 아마 조선시대, 일제시대 초기의 건물 같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1898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됩니다. 전기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설립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은 뭘 보일까요? 다 아시겠죠? 전차죠, 전차.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거는 1899년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로부터 청량리까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용산까지 확대가 되고 이랬는데 1899년, 190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1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첫 번째는 일본의 교토에 세워진 게 아시아 첫 번째 전차고 한국 서울의 한성에 세워진 게 아시아의 두 번째 전차였습니다. 심지어 도쿄에도 그 당시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문물을 가져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전등을 가지고 들어온 건 고종 황제였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의 전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됐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개혁이나 기술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현상만 본다면 그런 전기, 전등, 전차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고종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고종의 정치적 입장도 좋지 않았는데 전등, 전기, 전차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 조선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때 가장 좋은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기, 전차 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기를 쓰려고 하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저게 지금 굴뚝이 보이는 것이 1899년도에 동대문 화력발전소였습니다. 동대문 화력발전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발전소였습니다. 우리는 1899년도에 발전소도 가지고 있었고 전차도 가지고 있었고 전등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일제 침략과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저런 모든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잘 활용하는 식민지 전략에 잘 활용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당시에 저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변화를 인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20년대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 변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말 기름을 붓는 것이 석유였습니다. 석유는 그전에도 많이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호롱불에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석유로 사용됐지 석유가 산업의 씨앗이 되는 것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펜실베니아 석유회사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가장 먼저 오일을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 중에서 현대 석유의 시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석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석유 시추 방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던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석유를 상업적으로 시추해내는 데 성공해서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에 박물관도 짓고 저 사람들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석유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핵심적인 동력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석탄을 떼야 되는데 석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움직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에너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됐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기관이 가장 유용한 기관이었고 석유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된 가장 원동력이 된 것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원이 발생하고 충분한 노동자가 발생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발생하고 기계공업이 성립되고 이제는 정말 대량 생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원래 기본적인 컨베이어 벨트는 이동 수단으로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 수단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산 수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자니 철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드가 생산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그리고 석유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화학 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산업의 기반이 그때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보시면 비행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저 비행기 왜 생산했겠습니까? 전쟁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2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 대량 생산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착화. 왜 학교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이 그러면 100년 전에도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대량 생산을 뒷받침하게 될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금 같은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지금과 같은 노동자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리고 규율을 잘 지키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시를 하면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확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원자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영국이나 뭐 구미 제국들이 식민지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이슈도 그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의 말똥대란이라는 그 뉴욕에서만 1800년대 말에 20만 마리의 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20만 마리. 뭐 뉴욕 인구가 정확히 제가 그때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못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만 마리의 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km에서 15km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똥이니까 똥입니다. 7km에서 15km의 말 한 마리가 말똥을 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리터가 넘는 오줌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뉴욕에서 20만 마리가 내놓는 말똥이 2,5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 혹자는 뭐 뉴욕의 건축 양식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이 있는 이유가 말똥 때문이다, 오염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자동차라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말똥 대란이 해결됐는데 그 말똥 대란이 해결됐다는 것은 그 말들이 시내에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마리 마차 하나를 2마리의 말이 끌었다고 그러면 10만 대의 마차가 있었을 건데 10만 명의 마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지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인의 선택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인데 조금 더 가까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대변되고 그 디지털을 실현시켜 준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전기기관, 뭐 전등, 뭐 전차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내 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1975년도에 빌 게이츠의 모습입니다. 젊었죠? 45년 전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스를 만들면서 처음 회사를 설립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더니 회사의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저렇게 구석구석에 한두 대가 있는데 저것을 이용해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 시스템으로 미국이랑 이메일을, 그때는 이메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 사실 윈도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은 우리한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기계를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기업의 기존의 IT 센터, 전산센터라 그랬죠. 전산센터에서 돌아가는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윈도우 1.0이 나왔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윈도우 3.0이 90년도에 나왔고요. 95년도에 실질적으로 범용적인 윈도우가 나오게 되면서 윈도우의 세상이 열렸고요. 지금 현재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1990년도에 WWW 인터넷 컨셉이 나왔지만 초기에는 군사용이나 교육용으로 사용되다가 상업용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빠른 변화를 겪었냐 하면 보시다시피 1990년대 말쯤에 웹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2002년도에 이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어놓으면서 세상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2007년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3년 전입니다. 그게 2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저게 10년 후에 나를 지배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신기한 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됐습니다.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신기한 기계가 하나 새로 나왔다. 한번 써볼까? 뭐 그 정도. 그런데 그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됐고 오늘의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이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없었냐? 유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크게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노키아라는 제품은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전화라는 것은 거의 모두 유선전화, 집에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통신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987년도부터 20년 동안 노키아는 사실 세상의 통신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노키아는 어떤 일을 맞이하냐? 생전 통신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폰이라는 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노키아는 어떻게 됐나요?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키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여전히 강하고 내가 여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노키아는 변화하지 못했고 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를 당하게 됐고 변화를 당하게 돼서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뭐 지금 현재도 노키아는 있지만 노키아의 핸드폰 비즈니스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올까요? 아이폰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촉을 세워서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를 거부하냐? 이거는 단순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변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뇌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변화를 요구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반응하냐? 무시하게 되죠. 옛날 디카라고 얘기하던 걸 쓰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열광을 했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고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디카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 1억 2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200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이거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로켓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카메라는 단위가 다릅니다. 디카는 1억 2천만 대의 카메라를 팔면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점을 치를 때는 1억 2천만 대가 아니고 14억 7천만 대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게임에서 보면 완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 쓰시는 분은 전문가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카들,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이 디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다가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매일 내 주머니나 내 핸드백에 들어있는 기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이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웃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주머니에 내가 걸어 다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나는 어떤 플랫폼의 주인이고 나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플랫폼 얘기를 끄집어내냐? 처음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공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공장을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공장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계에서는 길 잃은 한 사람의 숙련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GE라는 회사는 2001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절대적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순위를 올리고 있었죠.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기, 가장 많은 기계, 가장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보시는 GE, 엑소모빌, 시티은행, 월마트, 자 2016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위를 다리고 있는 애플, 구글,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 아무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었던 공장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이런 공장을 가지지 않은 플랫폼을 가진 기술을 가진 IT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울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뭐 우버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의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없이도 세계 시장의 탑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때 겪어왔던 것들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전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6가지 기술 분야 또는 7가지 기술 분야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걸 하나로 융합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향후에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유전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초냐, 그렇죠? 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것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Io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붙여서 어떤 분들은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컨셉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삶에 또는 생산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1차 산업혁명의 기계 파괴 운동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2차 산업혁명에 대량 생산시설이 확보되면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그런 건 생각나시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디지털이 되고 사무화가 자동화가 되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 생각나시지 않나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직업이 사라질까요? 제가 드리는 답은 네, 사라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시면 그 개인 비서 자비스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비서가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나오면 저희 잡도 제 일도 없어지나요? 근데 저는 자비스보다는 지금 현재 제 비서를 더 선호합니다. 왜? 인공지능보다는 저는 감성지능을 요구합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감성지능까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왓슨, 그 인공지능 의사 얘기하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 현재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련받은 의사들이 인공지능 의사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술하고 지금 현재 진단하는 의사를 인공지능 의사가 대체할 것인가? 뭐 10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서로의 보완 기능을 하면서 서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변호사 또는 인공지능 판사가 간단한 경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쳐서 판결을 하게 돼 있죠. 인공지능 변호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법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분석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사용하고 움직이는 데이터는 모두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돼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분할이 돼서 지금 현재 저장이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도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차를 사시면 한국에서도 어떤 차든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자율주행을 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때문에 반자율주행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시속 100km, 120km에서 내 차가 차선을 잘 지키고 앞차와 거리도 잘 지키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심지어 과속 카메라까지 확인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나타났을 때 소위 말해서 대리기사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 차가 저를 집에 잘 데려다 주겠죠. 그러면 아까 뉴욕의 말동대란에서 말씀드렸던 10만 명의 마부가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하여튼 10만 명의 마부라는 직업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로봇, AI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보시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들 대신에 로봇가 내 테이블까지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연 10년 전에 그런 걸 예상했냐?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일자리, 직장, 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10년 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10년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죠? 재택근무를 하셨죠. 예전에 재택근무라는 것은 상당히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지 누구나 다 재택근무를 할 거다. 누구나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들을 거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상하지 않았던 현실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현실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를 보면서 채용 박람회에 가서 원서를 쓰고 이런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인터뷰도 AI가 하는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이 내는
지원서는 대부분 AI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4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50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역사의 기간을 본다면 불과 13년 전에 일어났던 아이폰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오늘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0년 후에는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2020년에서 아직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초, 중, 고, 대학교.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 산업혁명에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가 나쁜 거냐?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교육이랑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라는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저런 빌딩 숲에 가서 직장을 얻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일할 거다. 그런 생각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반복되는 얘기지만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라지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직업의 80%가 UN 미래 보고서에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80%가 사라지면 저는 100%, 1000%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산업혁명 때 수공업자, 숙련공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2차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사무직 노동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던 타이피스트, 행정 보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은행에 ATM이 생기면서 은행 인원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런 자동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지금 현재 기술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운전기사,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운전기사가 사라질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운전기사가 남아있겠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부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말을 타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그 마부랑 지금 말 타는 사람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원, 의사, 변호사 다 사라질 것인지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연령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도 매일매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년에, 내후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셀프노믹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셀프노믹스냐? 향후에는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할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20억 개의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직업 없이 살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역할로 새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셀프노믹스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 컨텐츠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영업과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드리거나 어떤 거대한 미래의 예측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새로운 역할, 새로운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노믹스를 통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생각과 좀 더 많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